네, 다음 주제는 남은 총선판을 강하게 뒤흔들 새 변수, 부동산 투기와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지난 대선판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었는데요. 내 집 하나 마련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선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의심케 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은 아들, 딸 학원비 조금 더 벌어보려고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가 있는 판에 후보자는 자녀에게 아빠 찬스를 제공했다고도 하고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는 인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돼 경기 화성을에 전략 공천된 전 현대차 사장입니다.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께서는 현대자동차가 오늘 글로벌 탑3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9호 인재로 함께 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힘을 쏟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와 어려움부터 하나씩 꺼내 논점으로 삼는 것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민주당 인재로 영입되고 또 마침 이준석 대표와 맞붙게 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 논란에 아빠 찬스 논란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지금 절묘한 타이밍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총 두 가지인데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훈 후보 현대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에 성수동에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11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뒤인 10월에요.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와 함께 이 주택 주변에 있던 레미콘 공장을 옮기고 서울숲을 조성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장이 없어지고 숲이 생긴다니까 당연히 주변 부동산 시세가 껑충 뛰었는데요. 공 후보의 주택 공시지가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공 후보가 당시 현대차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것은 물론 본인 해명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 어찌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당사자는 내부 정보 몰랐다 이러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문제다 싶은데요. 최 국장님. 글쎄 현대자동차 부사장인데 네. 응? 부사장이면 현대자동차가 포함된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룹에서 추진하는 레미콘 공장 이전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몰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제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유권자들의 다수는 네. 현대차 부사장이면 알았을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상황은 이제 그야말로 누가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유권자들의 다수는 알았을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결국 그걸 알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그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그 유권자들한테 납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되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돈벼락을 맞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 있지요. 그럴 때도 보면은 대개는 개발 직전에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이런 경우인데 전혀 모르고 샀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제 우연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 후보가 이런 우연이 본인이 말하는 우연이 두 차례가 있는 겁니다. 그 다른 한 차례가 아들한테 이 집을 물려줄 때 그때 또 발생을 했습니다. 홍 기자님. 네, 지금 매입 과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증여 과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 후보가 매입 4년여 뒤인 2021년 4월에 군복무 중이던 20대 아들에게 이 주택을 증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울시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규제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구 시민단체나 어느 곳에서 이 공 후보를 고발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그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 가능한 토지거래 이 실적 다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집에서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니 이런 시기가 절묘하게 앞뒤가 탁탁 맞아떨어져서 부동산이 소유주가 바뀌어 왔던 겁니다. 2번.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현역으로 군복무 중에 지금 우리 국군 장병 숫자가 한 50만, 60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 말이죠. 20대 젊은 군인 중에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군 복무 중에 어느 날 저녁 선물이야. 제대 내가 뭐 해줄까 하다가 30억짜리 주택을 딱 받는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건데요. 네, 박 의원님, 30억짜리 집을 받았다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공영훈 후보의 입장문을 보니까 본인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겸허한 처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 치명적인 거는 투기를 함에 있어서 내부 정보가 활용됐느냐 이 부분일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 본인이 절대 투기성 주택 구매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은퇴를 위해서 이곳에 마련을 했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좀 자녀와 결혼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고려해서 증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또는 투기성으로 이곳을 일부러 샀다 이런 것들은 사실과 멀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 좀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성실하게 앞으로의 과정에서 좀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해명을 하다가 또 다른 의혹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공 후보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은퇴 후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다 하는데 그 집이 있는 곳이요. 이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예전에는 이제 서울 도심에서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중심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레미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을 짓고 살겠다 했던 것이냐 뭐 이런 또 의혹까지 있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진행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 과정이 상식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지만 조금 전에 홍 기자도 짚어줬다시피요. 민주당 후보자는 서울시가 규제를 시작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공 후보자의 이 절묘한 선택으로 공 후보자가 샀던 이 집 가격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답니다. 2배 올랐어요. 추정으로 그 정도 되지 않았겠냐. 투자는 진짜 잘하죠. 과감하게 앞을 보고 사신 거라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놓은 거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 어떤 이제 막 가치가 막 뛰어오르잖아. 그거 누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덕을 많이 봤는데 또 오른 것들은 올랐어요. 진짜 잘한 투자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로 뛰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양 기자님. 네, 지금 아직 11억에 그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28억에서 30억 정도고 사실 부동산 투자 관심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 성수동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아파트가 아니고 저런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른바 불장이라고 불렸던 때는 진짜 돈이 있어도 못 산다. 그 정도로 정말 핫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공시지가로 보면 2017년도에 365만 원이고 2023년 6년 만에 743만 원, 뭐 약간 뭐 2배 조금 넘게 뛴 건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뭐 재개발도 있고 또 재개발 안 하더라도 뭐 한국의 브루클린이나 이랬고 성동구가 굉장히 지금 뭐 상권으로 많이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평당 뭐 1억 8천에서 2억 이렇게까지 가는 지역이라서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다뤄온 시사 이슈 중에서 한 부동산 투자 사례로는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례,
투기였다면 그리고 불법적 증여의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수사도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재산을 지키기 위한 또는 물려주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투기 논란의 아빠 찬스 논란, 내부 정보 이용 의혹 지금 불거진 논란이 많은데 자, 공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투기성 구매다라는 점을 부인을 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거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증여를 위해서 부동산과 세무법인의 절차를 일임했고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부정보 이용 의혹, 이 현대차 부사장이기 때문에 내부정보 알고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 주장이라면서 이 레미안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또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 원장님. 네, 국민 눈높이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러저런 걸 할 수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돼서는 네, 그때 서울시장이 오세훈 씨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만약에 뭐 결탁이 있었다 그러면 네. 마치 오세훈 시장이랑 공영훈 후보가 결탁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민주당 시장이었던 거 아니고 그래서 네. 앞뒤가 좀 안 맞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시장과 공영훈 후보가 서로 개인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저 정도 정보는 이제 서울시 내에 몇몇 핵심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을까요? 원래 레미콘 문제도 네. 저도 이제 서울시에 뭐 정책보좌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레미콘 문제는 이게 아주 깜짝으로 된 게 아니라 예. 오랫동안 논의되던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절차도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콕 집어가지고 그 기간만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레미콘 부지 이전은 아주 오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파편적인 것만 가지고 콕 집어서 아직 단정하기는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뭐 단정하고 싶은 생각 없죠. 네. 그러나 이제 레미콘 부지가 이전할 것이다라는 소문과 네. 실제 이전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제 부사장으로 있으면 그동안의 소문으로만 있던 레미콘 공장이 실제 언제 이전한다. 네. 근데 그게 딱 맞았잖아요.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녀한테 증여 못합니다. 네. 근데 그 하루 전에 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연히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네. 그걸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국민 눈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시내에도요. 지금 언젠가는 개발돼 이런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되는 이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한두 달 전에 그 정보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이제 하는 그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이제 알짜 정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저도 그런 군데 여러 곳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후된 집들이 이렇게 산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 이야기만 있을 뿐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대로 묶여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개발 직전에 미리 알아내는 것. 이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공영훈 후보자 지금 화성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맞붙어 있는데 서로 이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은 비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님. 네, 일단 지금 그 공영훈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해서 뭐 맞불 정전에 나섰습니다. 네. 코인 투자 부분에 세금을 지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네. 하냐면은 이준석 후보 재산이 그 4년 동안에 10억 4천만 원이 증가를 했다. 네. 근데 이게 세금을 낸 거는 뭐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 원이 만약에 근로소득이었다고 하면은 7, 8억 원 정도 세금을 냈을 것이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거 물타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네. 아 이게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과거에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고 네. 내가 뭐 선거 몇 번 세 번 치를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코인 투자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더구 여군다나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특정 코인에서 어떤 내부 정보를 얻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하고 지금 공영훈 후보하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그런 아까 그 우연히 겹쳤다고 하신 이 두 개의 호재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 근처에 아파트나 모든 부동산들이 아니 차를 타고 몇십 분을 가더라도 서울숲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서울숲이라는 게 큰 호재고 그리고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를 바로 앞두고 샀기 때문에 이게 갭 투자가 가능한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산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이번 문제의 요점이 뭐다. 이걸 아마 정확하게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게 선거판이라고는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고 또 마구잡이 비난은 좀 삼가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서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당연히 캐야죠. 네. 이거는 뭐 캐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라든가 물론 다른 공무원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영훈 이분께서 부사장께서 네. 실은 이제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어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대기업들 중에 가는 부사장 중에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 기자이거나 정치권에 있다가 소위 말하는 약간 대관으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대관으로 가는 거여가지고 네. 실제로 현대차 내부의 정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이게 부사장이 숫자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동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영훈 후보의 서울 성수동의 이제 주택 구입과 관련된 논란, 아들한테 증여하는 과정에서의 논란, 아마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 중에 궁금해하고 해결을 못 본 부분에 관한 후속 보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오늘 다음 주 초 계속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을 대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후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 후보입니다. 양문석 때문에 마음 졸이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양문석과 함께 마음 졸이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정봉주 선배라는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양문석이 그 세찬 파도를 이제 막고 있고, 그 양문석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또 뒤로 계속해서 해일에 휩쓸릴 수 있는 우리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마지막까지 방파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 대한 석연치 않음을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방파제다 이제 이런 영상이 나와서 좀 앞뒤가 엇갈려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아빠 찬스 논란 이 공영훈 후보 이제 그 뒤에 양문석 후보 딸 찬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양 기자님 아니 이 부부가 좋은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해서 본인들이 돈을 빌리면 되지. 왜 딸을 끌어들입니까? 예, 딸이 사실 이게 지금 20대 딸이 이 지금 사업자 대출을 내서 네. 이 뭐 담보 대출이긴 하지만은 이 대출을 받았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제 21억 원대인데요. 네. 2021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20대 대학생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1억 원을 받아서 아파트 구입비에 보탠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왜 지금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고 네. 딸 명의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너무 거죠.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이런 큰 은행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어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그걸 선택했다는 점.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뭐 본인의 해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본인 해명 그렇습니다. 연끌 광풍이 불었었다. 네. 그리고 딸이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조금 뭐 무리해서 집을 장만했다는 거는 인정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출
조건을 비교해 보면은 당시의 기사나 이제 나온 보도된 부분들을 제가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담보인정비 LTV 같은 경우에 제한이 걸리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택 가액이 한 40 내지 50%밖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할 경우에는 네. 비율이 높아져요. 아, 담보인정 그렇군요. 비율이 네. 60에서 70%로 높아져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사업자 비율이 편법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네. 20대 딸이 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 일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아마도 그런 방편으로 대출이 이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를 이해해 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본다면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1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주택 구입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딸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돈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딸 이름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주택에 대해서 딸이 그만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뭐 부녀 간에 뭔가 약속을 한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집 자체는 등기 명의는 네. 지금 양문석 후보가 75% 그리고 배우자가 25%로 공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유 등기 지분 비율은 공유자들끼리 정할 수가 있는 부부는 거기 되게 때문에 반반으로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약정에 따라서 99대 1로 할 수도 있고 아, 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네. 0.0001%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출의 편법 소지는 인정을 하지만 편법의 증여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양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도 성인이고 아파트라는 부동산 담보가 있어서 대출을 받는데 왜 편법이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 양 기자님이 설명하신 걸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업자 등록을 해서 LTV 비율을 높여갖고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고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는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덜 까다로운 이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금리는 높더라도 돈을 빌린 것을 편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실거주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와 딸이 지금 그 집에 거주 중이니까 예.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딸이 어떻게 11억을 새마을금고 거기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대출 받은 내용이 과연 합법적이냐 납득할 만하냐 뭐 이런 게 논점이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 실거주 중이다 아니다는 건 이 그 논쟁거리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양문석 후보가 약간 좀 뭐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편법 뭐 꼼수라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그 실제 상관없는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좀 그 희석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 원장님. 그런데 네. 이제 조금 더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넓혀서 본다면은 되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때 뭐 미친 집값이다 이런 말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집을 산 시기가 되게 그런 시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값이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그 좀 앞뒤가 틀려 있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집을 사고 지금 와서 그 혜택을 누리고 이제 이런 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납득할 수 없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이 2017년부터 네. 이제 2022년 3월 5월까지였었는데요. 그랬죠. 이게 이제 좀 길게 보면 한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그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면 약 한 10년 내지 12년을 주기로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로부터 한 10년 전이었던 노무현 정부, 네. 노무현 정부 전으로부터 한 노태우 정부, 네. 노태우 정부도 장난이 안 됐었는데 네. 그래서 실은 그때는 뭐 사고 팔고를 떠나서 가만히 있는 집도 한 2배가 뛰었어요. 아 예.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의 역세권 중심 같은 경우는 한 뭐 3배, 뭐 2.5배, 3배 가까이도 뛰고 그래가지고 네. 비싼 집은 좀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정책적인 잘못도 부분적으로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경기 변동 사이클상 그 여러 가지 올랐던 시점이고 네. 그걸로 보여줄 수 있는 단면 중에 하나는 특히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 뭐 주식,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부동산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는 또 동시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뭐랄까 이제 국민 정서랑 좀 안 맞는 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사실이 좀 밝혀지면 네. 해명할 건 좀 해명하고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좀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일이 없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인데요.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 범죄 심리학과 교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지요. 재산과 부동산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 다 내고 집을 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수정 후보의 해명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과는 좀 결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자, 박성민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정 네. 후보 외에도 지금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진영 후보, 이해훈 후보, 박덕흠 후보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수정 후보께서는 짚어주신 대로 좀 재산이 규모가 좀 상당해요. 네. 사실 이제 신고하신 액수 자체가 85억이 좀 넘는 금액이고 뭐 서초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4채 그리고 상가 3채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다주택 논란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평에 땅을 하나 사셨는데 네. 그때 땅을 살 때 그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자금을 그 빌릴 때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에서 90% 이상을 빌렸다. 네. 소위 말해 부친 찬스, 그러니까 네. 아빠 찬스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 신고하셨던 내역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뭐 60억대 재산이었는데 네. 이번에 신고하신 걸 보니까 162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토위 간사 당시에 이제 가족회사의 피감기관이 이제 수주를 했던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받았던 그 금액이 뭐 1,000억 원대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종합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사자들은 부인도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다 떠나서 이런 논란,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논란, 특히 뭐 다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증식이 좀 뭐 4년 만에 100억이 는다든지 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서민 유권자분들께서는 과연 이 정치판을 어떻게 보실까? 저는 이런 우려가 사실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뭐 서민과 민생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해는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산 증식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회의원, 정치인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 거기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서민들이 야 자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어떻게 아파트를 4채 상가를 또 몇 채 이렇게 갖는단 말이냐 그래놓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냐 이제 이런 의견이 곳곳에 있을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기자님 그렇지만은 이걸 의혹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재산 증식으로 보느냐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네. 조금 뭐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이 시점에서 보유재산을 봤더니 많더라 이거랑 네. 특정 재산의 어떤 매입 과정을 봤을 때 하필 그 전에 뭐 호재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제 대출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담보대출이 아니라 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갈 부분과 그리고 아니면 국민감정상 배치되는 부분과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하나 생각 키우는 것은 이런 논란이 선거가 끝나면 그날부터 아무도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언론이 추적 보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언론이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종합적으로 취재를 하고 묶어서 여러분께 좀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